회색 아침.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선주는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개고 남편이 누워있는 쪽을 조심스럽게 피해 방을 나섰다. 복도는 차가웠다. 11월의 냉기가 오래된 아파트 벽을 타고 스며들어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칠흑 같았다. 선주는 물을 끓이며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고등어구이, 시금치 무침, 500인분. 48살의 몸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아침마다 허리는 여전히 묵직하게 울었다. 커피를 마시며 선주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25살의 자신이 미술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중학교 미술교사. 그때는 붓과 물감 냄새가 손에 밴 삶이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쌤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이 좋았다.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누군가의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이선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엔 붓 대신 국자가 들려 있었다. 물감 대신 양념장이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겨울이 가을을 집어삼키듯 그녀의 삶은 다른 색으로 물들어갔다. 결혼은 26에 했다. 강도연은 30살의 청년 사업가였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꿈을 이야기하던 남자였다. 그는 선주의 그림을 보고 반했다고 했다. 당신 그림엔 온기가 있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요. 그 말에 선주는 마음을 열었다. 도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고 그의 손은 따뜻했다. 시댁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첫 만남부터 선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교사라는 게 좋긴 한데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편치 않아. 그 말의 의미를 선주는 그때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도연이 손을 잡아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결혼 후 첫 해, 선주는 임신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따라와 의사에게 물었다. 아들인가요? 의사가 웃으며 아직 알 수 없어요라고 하면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선주의 배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무거웠다. 할인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기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딸이구나. 그게 첫마디였다. 축하도 격려도 아니었다. 그저 실망이었다. 선주는 그날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울었다. 도연은 일이 바쁘다며 하루에 한 번씩만 들렀다. 그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도연은 그렇게 말했다.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이 이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할인이는 조용한 아이였다. 울음도 적게 울었고 말도 늦게 배웠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선주는 딸을 키우며 교사 일을 이어갔다. 새벽에 일어나 수유하고 아침엔 학교에 가고 저녁엔 딸을 안고 그림책을 읽어줬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일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시댁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둘째는 언제 나올 거야? 하나만 키우면 애가 외로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선주는 알았다. 아들을 낳아라. 형님네는 아들 둘을 낳았고 시댁에서 그들은 왕자 대접을 받았다. 할인이는 그 아이들 옆에서 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었다. 하연이를 임신했을 때 선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이번엔 아들이기를, 그래서 이 모든 눈치와 한숨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 속 아이는 또 딸이었다. 의사가 건강한 여자아이예요라고 했을 때 선주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눈물이 되었다. 또 딸이래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래,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주야, 넌 정말 복이 없구나.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하연이가 태어난 날 시댁에선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형님은 문자 하나 보냈다. 출산 축하해. 근데 엄마가 많이 실망하셨어. 선주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병실엔 선주와 두 딸만 남았다. 할인이는 동생을 들여다보며 작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예쁘다. 4살짜리 딸의 그 한마디가 어떤 축하보다 따뜻했다. 하연이가 돌이 지나고 선주의 삶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연의 인쇄소가 어려워졌다. 대형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작은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도연은 새 사업을 구상했다. 카페, 치킨집, 분식집. 그는 매번 확신에 차서 시작했고 매번 빚만 남기고 실패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연구 많이 했어.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대출을 받았다. 선주는 반대했다. 일단 정리하고 차근차근 해요.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다.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은 타이밍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반년 뒤 치킨집은 문을 닫았다. 빚은 5천만 원을 넘었다. 도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뒤 나타난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한때 꿈을 말하던 남자의 얼굴은 이제 공허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선주를 불렀다. 내가 남편을 너무 몰아붙여서 그런 거야. 여자가 벌면 남자가 기가 죽어. 선주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교사라고 으스대니까 남편이 주눅든 거지. 여자는 남편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그날 선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다. 어머니, 제가 벌어서 애들 키우고 집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빚만 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어딨어. 선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와 두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할인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빚독촉이 시작되었다. 대출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도연은 피했다. 선주는 은행을 찾아가 상담했다. 남편 명의 빚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연대보증 서셨으면 책임 있으세요. 선주는 그제야 기억했다. 치킨집 계약할 때 도연이 서류에 사인하라 했던 것을. 제가 연대보증을 섰어요? 네, 여기 보세요. 직원이 가리킨 서류 아래 선주의 이름이 있었다. 그날 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도연을 기다렸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연대보증 선거.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반대했겠죠. 우린 이미 빚이 많았잖아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ATM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선주는 결심했다. 교직을 그만두기로. 정교사 월급으론 빚을 갚을 수 없었다. 더 많이, 더 빨리 벌어야 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 자리가 났다. 월급은 적었지만 오후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선주는 사표를 냈다. 교장 선생님이 말렸다. 이 선생님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선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림을 선물했다.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그 말에 선주는 겨우 웃었다. 선생님도. 미술실을 나서며 선주는 뒤돌아봤다. 물감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햇살 가득한 창가. 그 모든 게 이제 과거가 되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한 시대를 닫았다. 급식실 일은 곧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그리고 바로 빵집으로 향했다. 저녁 3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과 보조. 하루 16시간 일했다.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빚 이자만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남는 건 없었다. 몸은 비명을 질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퉁퉁 부었다. 밤엔 찜질을 하고 아침엔 진통제를 먹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다. 48이 아니라 60처럼 보이는 주름지고 거친 얼굴. 하린이와 하연이는 엄마가 힘든 걸 알았다. 하린이는 중학생이 되어 동생을 돌봤다.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숙제를 도왔다. 하연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엄마 몰래 용돈을 모았다. 나중에 엄마 약 사줄 거야. 어느 날 선주는 늦게 들어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봤다. 하린이의 글씨였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했어요. 김치찌개랑 밥. 맛없어도 드세요. 사랑해요. 그 옆엔 하연이의 그림이 있었다. 3명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 화이팅? 선주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선주야, 나 병원비 좀 빌려줘. 선주는 놀랐다. 어머니, 저 지금 빚 갚느라 내가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돈도 못 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선주는 그동안 모은 적금이 있었다. 300만 원. 할인이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 이 돈은 할인이 학비예요. 학비는 나중에 또 모으면 되잖아. 사람 목숨이 먼저야. 선주는 결국 통장을 내줬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돈을 찾아갔다. 고맙다. 나 낳으면 꼭 갚을게. 하지만 선주는 알았다. 돌아오지 않을 돈이라는 것을. 한 달 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주야, 어머니가 준 돈으로 우리 아들 유학 보냈어. 고마워. 선주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네, 유학이요? 응, 어머니가 우리의 미래 위에 쓰라고 주셨어. 며느리가 효자네. 그 순간 선주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병원비가 아니었다.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손주, 그것도 아들 손주에게만 돈을 쓸 생각이었던 것이다. 할인이의 학비는 안중에도 없었다. 딸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선주는 시댁에 전화했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제 돈으로 유학 보내셨다며요? 그래, 그게 어때서? 조카 잘 되는 게 나쁜 일이야? 어머니, 그 돈은 할인이 학비였어요. 할인이? 계집애 공부시켜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 말에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할인이도 어머니 손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차별? 아들이랑 딸이 똑같아? 아들은 대를 잇고 딸은 남의 집으로 가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몰라. 선주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선주는 집에 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울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놀라서 엄마를 안았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할인이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선주는 놀라서 딸을 봤다. 10살짜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할인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우는 이유를. 엄마, 할머니는 우리를 안 좋아하시지?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 아니야,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하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거짓말이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았다. 하연이가 말했다. 괜찮아,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 할머니 없어도 괜찮아.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선주는 두 딸을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엄마 잘못 없어요. 할인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나쁜 거예요. 그날 밤 세 모녀는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밀어내도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선주는 다음 날 결심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명절에도 제사에도 어떤 경조사에도 그 집안과의 인연을 끊기로 했다. 남편 도연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 혼자 가세요. 저랑 애들은 안 가요. 도연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명절에 며느리가 안 가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제 돈 300만 원 가져가셨어요. 할인이 학비로 모은 거.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필요하셔서 그러신 거겠지. 이해해. 이해요? 조카 유학비로 쓰신 거예요. 병원비도 아니고요. 그래도 집안일인데 뭐.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형님네 아들도 우리 조카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선주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할인이는 조카 아니고 딸이에요. 당신 딸. 근데 왜 조카가 더 중요해요? 그게 아들이고 우리는 딸이잖아. 도연은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선주는 깨달았다. 이 남자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당신 혼자 가세요. 저는 안 가요. 선주는 돌아섰다. 도연이 붙잡았다. 여보, 이러면 집안에서 말이 나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그 집안 며느리 안 할래요. 당신 미쳤어? 미쳤죠. 진작에 미쳤어야 했어요. 선주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이후로 명절마다 도연은 혼자 시댁에 갔다. 전화가 왔다. 선주가 왜 안 왔어? 몸이 안 좋대요. 도연은 변명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며느리가 시댁도 안 오고 버릇이 없어. 하지만 선주는 꿈쩍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명절이 되면 친구들은 할머니 댁 간다고 신나게 말했지만 자매는 조용했다. 너희는 안 가? 우리는 엄마랑 집에 있어.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자매는 개의치 않았다. 명절날 세 모녀는 집에서 영화를 봤다. 치킨을 시켜 먹고 케이크를 사서 나눠 먹었다. 하연이가 말했다. 엄마, 이게 더 좋아. 할인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 댁보다 훨씬 좋아. 선주는 딸들을 안았다. 미안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었다. 더 이상 그 차별과 모욕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우리는 이렇게 셋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하연이의 말에 선주는 웃었다. 그래, 우리 셋이면 충분해. 할인이가 덧붙였다. 엄마,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선주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영원히. 남편 도연은 여전히 방황했다. 일자리를 구한다며 나갔다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하면 곧 들어간다고만 했다. 어느 날 선주는 그의 핸드폰 문자를 보게 됐다. 채권 추심 문자가 수십 개였다. 새로운 빚이었다. 이게 뭐예요? 선주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사업 자금 좀 더 빌렸어. 또요? 어디서요? 지인한테. 선주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망하긴 곧 대박 나면 다 갚아. 하지만 대박은 오지 않았다. 대신 더 큰 빚만 쌓였다.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이혼해요. 도연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봤다. 뭐?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이 날 포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이 우릴 포기한 거예요.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제 애들이라도 지키고 싶어요. 당신 빚까지 짊어지고 살 순 없어요.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지 알아?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적도 없어요. 선주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일원이고 싶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석 달이 걸렸다. 도연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참는 건 저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책임도 안 지잖아요. 결국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다. 양육권은 선주에게, 도연은 매달 양육비 30만 원 지급.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혼 후 도연은 몇 번 연락했다. 애들 보고 싶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아빠를 기다리다 지쳤다. 엄마, 아빠 안 와도 돼. 우린 괜찮아. 두 딸의 그 말이 선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몇 년 뒤 도연은 연락이 끊겼다. 채무 문제로 잠적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형님이 한 번 전화했다. 도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참, 너희 이혼했다며? 우리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선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를 끊었다. 그 집안과는 이제 끝이었다.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삶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더 이상 눈치 볼 시댁도 무책임한 남편도 없었다. 선주는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엄마가 싼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다. 엄마, 맛있어. 그 한마디가 선주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할인이는 공부를 잘했다. 조용하지만 성실했고 선생님들이 칭찬했다. 이 학생 장학금 받을 만해요. 선주는 눈물이 났다. 자신이 포기했던 교직의 꿈을 딸이 이어가고 있었다. 하연이는 명랑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약한 친구를 도왔다. 엄마, 나 커서 사회복지사 할래. 두 딸은 서로 다른 길을 꿈꿨지만 둘 다 사람을 돕는 일이었다. 선주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고된 삶 속에서도 아이들은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밤엔 청소 용역 일을 했다.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았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입을 악물었다. 집에 들어오면 자정이 넘었다. 탁자 위엔 늘 아이들의 쪽지가 있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그 작은 쪽지들이 선주의 인생을 붙잡았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그 글씨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들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선주는 아직 그 모든 결말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 된장찌개 500인분, 고등어 500마리.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선주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48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휘어진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두 딸이 있었다. 문을 나서며 선주는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작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손을 맞잡은 채 선주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보였다.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한 별.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을 보며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회색 아침을 향해서 작은 불빛들. 하린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한 날 선주는 울었다. 돌이 지난 아이는 말이 늦었다. 또래 아이들이 옹알이를 시작할 때 하린이는 조용히 눈으로만 세상을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탓했다. 말도 못하네. 역시 계집애는 복도 없어. 하지만 선주는 알았다. 이 아이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하린이의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어른들의 한숨, 냉랭한 시선, 엄마의 지친 뒷모습. 그 작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저녁 선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하린이가 뒤뚱뒤뚱 걸어와 선주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선주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엄마야. 엄마. 하린이는 선주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품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선주는 그날 밤 오래도록 딸을 안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라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다. 하린이는 자라면서 더욱 조용해졌다. 유치원에서도 말이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선생님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는 말해요. 조금 낯을 가릴 뿐이에요. 혼자 서 있는 여자아이, 멀리서 바라보는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 하지만 선주도 걱정이 없진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하린이는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집에 그려온 그림들을 보면 선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린이의 그림엔 늘 고독이 있었다. 하린아, 친구들이랑 놀지 그래? 선주가 물으면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선주는 딸을 안아주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지?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랑 있으면 안 외로워. 응, 그 대답이 선주를 울렸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아이다운 투정도 때도 부리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힘들까봐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하린이는 더 작아졌다. 형님네 아들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독차지할 때
하린이는 구석에 앉아 책을 봤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하린이는 건너뛰었다. 하린이도 주세요. 선주가 말하면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하나를 던지듯 건넸다. 계집애는 많이 먹으면 안 돼. 나중에 살쪄. 하린이는 그 과자를 받아들고도 먹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주가 물었다. 왜 안 먹었어? 하린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배 안 고팠어요. 하지만 선주는 알았다. 이 아이가 거부당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것을. 하연이가 태어났을 때 하린이는 4살이었다. 동생을 처음 본 하린이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엄마 예쁘다. 선주는 웃었다. 그치? 우리 동생 예쁘지?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동생의 손을 만졌다. 나도 여자애라서 다행이야. 그 말에 선주는 움찔했다. 왜? 남자애였으면 할머니가 더 좋아했을 텐데. 그럼 엄마 혼자 남자나. 4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다. 선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린아, 엄마는 너희 둘이 있어서 행복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어른들의 사랑엔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하연이는 하린이와 정반대였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컸고 말도 빨리 배웠다. 돌 지나자마자 엄마, 맘마, 빠빠를 줄줄 외웠다. 웃음도 많았고 사람을 잘 따랐다. 시어머니조차 이 애는 그래도 성격은 좋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하연이에게도 시댁의 차별은 예외가 아니었다. 명절 세배돈도 생일 선물도 형님네 아들들과는 달랐다. 조카들은 10만 원짜리를 받을 때 하린이와 하연이는 10,000원짜리를 받았다. 계집애들은 이 정도면 돼.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니까. 하연이는 그래도 명랑했다. 엄마, 나는 돈 안 받아도 괜찮아. 할머니 집 떡이 맛있어서 좋아. 아이의 웃음에 선주는 억지로 웃어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자매는 서로를 지켰다. 하린이는 언니로서, 하연이는 동생으로서 서로에게 세상 전부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하린이는 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자청했다. 엄마, 내가 데려다 줄게. 엄마는 일찍 가야 하잖아. 선주는 망설였다. 언니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하연이랑 같이 가면 재밌어요. 하린이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길 선주는 바랐다. 매일 아침 하린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갔다. 하연이는 언니 손을 꼭 잡고 제잘거렸다. 언니, 오늘 우리 뭐해? 숙제하고 저녁 먹고 엄마 기다리지. 엄마 언제 와? 늦게. 그래도 꼭 와. 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미 알았다. 엄마가 늦게 오는 이유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언니,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응, 세상에서 제일 멋져. 두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자랐다. 세월이 흘렀다. 하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하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두 아이는 엄마가 힘든 걸 알았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 손은 거칠고 허리는 휘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가는 엄마. 하린이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아침에 일어나 동생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엔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하연이는 설거지를 맡았다.
언니, 내가 할게. 괜찮아. 너는 숙제해. 아니, 나도 할 거야. 두 자매는 서로 도우며 집을 지켰다. 엄마가 없는 시간, 둘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저녁 10시 선주가 집에 돌아오면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엔 쪽지가 놓여 있었다. 할인이의 글씨로 엄마,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우리는 먼저 잤어요. 사랑해요. 선주는 그 쪽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다. 역할이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선주를 살게 했다. 냉장고를 열면 할인이가 만든 김치찌개가 있었다. 맛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선주는 그 찌개를 먹으며 또 울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어느 겨울밤 하연이가 아팠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선주는 새벽에 아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다. 독감이었다.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선주는 당황했다. 입원비가 얼마나? 3일 정도 입원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00만 원. 선주는 통장을 확인했다. 50만 원밖에 없었다. 일단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을 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최소 3일은 지켜봐야 합니다. 선주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친구에게 전화했다.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친구는 선뜻 송금해 주었다. 천천히 갚아. 애 건강이 먼저야. 하연이는 병실에 누워 엄마를 봤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아파서 돈 쓰게 해서. 선주는 가슴이 찢어졌다. 10살 아이가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연아, 그런 걸 왜 걱정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힘들까봐. 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빨리 나을게. 엄마 걱정하지 마. 선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빨리 나아줘. 할인이는 병원에 올 수 없었다.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 저녁에 버스를 타고 병원에 온 할인이는 동생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하연아,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언니는? 나도 괜찮아.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연이가 태어난 후 선주는 빚이 더 늘었다. 친구에게 빌린 돈, 병원비 카드값.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가 아픈데 치료를 안 할 순 없었다. 그날 밤 선주는 통장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쯤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은 여전히 무책임했다. 양육비도 주지 않고 연락도 뜸했다. 선주는 혼자였다. 하지만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인이와 하연이가 있었다. 두 딸은 엄마의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었다. 그 작은 손들이, 작은 목소리들이 선주를 일으켜 세웠다. 거실 탁자 위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다. 하연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엄마, 나 나았어. 걱정 마. 나 커서 의사 돼서 엄마 아프면 공짜로 치료해 줄 거야. 사랑해. 선주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울음이 나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고마움, 사랑,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이 아이들이 내 불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할인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선주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 도연이 또다시 빚을 지고 잠적한 것이었다. 이번엔 2천만 원. 사채였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강도연 어디 있어?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이혼했다며? 그래도 연대보증 섰잖아. 당신이 갚아야지. 선주는 경악했다. 연대보증요? 제가 언제요? 여기 서류 봐. 당신 도장 찍혀 있어. 서류를 보니 정말 선주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 이런 걸 했을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도장은 당신 거잖아. 법적으로 책임 있어. 선주는 무너졌다. 2천만 원. 이혼했는데도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도연은 사라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채무를 피해 잠적한 것이었다. 가명을 쓰고 연락을 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선주는 밤 근무 시간을 늘렸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빌딩 청소를 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걸레를 빨았다. 손은 트고 갈라졌다. 허리는 자주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겨울밤 새벽 4시쯤 빌딩 옥상에 올라갔다. 너무 힘들어서였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불빛들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선주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연이었다. 엄마, 어디야? 곧 들어가. 왜 앉아?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선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았어. 금방 갈게. 집에 돌아가자 하연이와 하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연이가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엄마, 읽어봐. 쪽지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우리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사랑해요. 선주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연이와 하린이가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선주는 두 딸을 꼭 껴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후로 선주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다. 하연이와 하린이는 불평 없이 공부했다. 가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달려왔다.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나도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어. 선주는 딸들을 번갈아 안아주었다. 이럴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하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 알아봤어. 성적 장학금이랑 저소득층 장학금 합치면 등록금 거의 안 내도 돼. 선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사는 거지. 하연이는 약속대로 장학금을 받고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 같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연이의 말에 선주는 울었다. 자랑스러워서, 고마워서, 미안해서 울었다. 하린이도 2년 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두 딸이 모두 대학생이 되자 선주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지만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니 부담이 덜했다. 몇 년 후 하연이는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엄마, 나 선생님 됐어. 선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하린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복지센터에 취직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챙길게. 하연이가 말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해준 거지.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선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법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씩 걸어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엄마, 괜찮아? 하연이가 물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응, 그냥 행복해서 그래.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선주는 두 딸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겨울의 끝자락.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아직 추위는 남아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선주는 병원 급식실에서 일한 지 2년째였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이었다. 이날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 배식을 하고 있었다.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선주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선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알았다. 3층 병실 앞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앉은 노인은 몹시 수척해 보였다.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움푹 꺼진 눈과 주름투성이 얼굴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선주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선주는 카트를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님. 선주의 목소리도 떨렸다. 15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7년 만이었다. 이혼 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른 손을 뻗었다. 선주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듯했다. 선주야.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다. 나 좀 살려줘. 선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때 선주를 내리쳤던 그 손. 아들을 못 낳은 주제라고 말하던 그 입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선주를 망신주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에 노인은 그저 연약하고 초라했다. 무슨 일이세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다. 병원비가 없어. 둘째 며느리가 나를 여기 두고 갔어. 선주는 간호사실에 들어가 상황을 물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도 난처해요. 보호자도 없고 입원비도 밀렸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 돼요. 가족이 누가 있는데요? 아드님 둘이 계신다는데 한 분은 해외에 계시고 한 분은 연락이 안 된대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도영과 형 도진. 도진은 사업을 했다. 잘 됐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났다. 그날 저녁 선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하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선주는 말끝을 흐렸다. 하연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다. 나 좀 살려줘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17년 전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시어머니는 선주가 도움을 청했을 때 단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밀어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잘못이야라고 말했다. 이혼할 때도 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달랐다.
아무도 없었다. 손주들도 아들들도 며느리도. 며칠 후 선주는 다시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선주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눈에 희망이 번뜩였다. 선주야, 왔구나. 선주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형님네는 연락이 안 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도진이는 사업 실패했어. 해외에서 파산하고 잠적했지. 도연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며느리들은요? 다들 떠났어. 나 혼자 남았지. 선주는 한숨을 쉬었다. 손주들은요? 손주들도 연락 안 해.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량했다.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님, 선주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때도 어머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하연이와 하린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빚만 지고 사라졌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 어머님께 전화드렸죠. 아이들 학원비라도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혼했으면 남이다. 내가 왜 도와주냐고 하셨어요. 선주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견뎠어요. 혼자서 다 해냈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주는 일어섰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선주야, 제발. 하지만 선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선 채 선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3층 312호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선주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선주는 침대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선주를 보자 입술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 기계가 평평한 선을 그렸다. 의사가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날 밤 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다. 선주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흘렸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다.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그저 슬픔뿐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쓸쓸히 떠나는구나. 아무도 곁에 없이. 선주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 봄의 자리 몇 해가 흘렀다. 선주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병원 급식실을 그만두고 그녀는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봄의 자리였다. 왜 봄이에요? 오픈날 하연이가 물었다. 봄은 항상 다시 오잖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선주가 대답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가게는 동네 끝자락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평수는 10평도 안 됐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선주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평범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다. 첫 손님은 택배 기사였다. 아주머니, 도시락 하나요. 뭐로 드릴까요? 김치찌개요. 선주는 따뜻한 밥에 김치찌개를 담았다.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을 곁들였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다. 맛있네요. 엄마 밥 같아요. 고마워요. 선주가 미소 지었다. 남자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 말했다. 내일도 올게요. 그 남자는 약속대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학원 가는 아이들, 모두 봄의 자리로 모여들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한 노인이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이것밖에 없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선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은 내야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선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왔다. 선주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 할머니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어느 날 하연이가 물었다. 엄마, 저렇게 공짜로 주면 손해잖아. 손해가 아니야. 선주가 대답했다.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지. 봄이 깊어갔다. 가게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었다. 선주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며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어느 주말 하연이와 하린이가 함께 가게를 찾았다.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선주는 가게 문을 닫고 안쪽 작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하린이가 말했다. 이제 30을 넘긴 하린이는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색을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일이 즐겁다고 했다. 오늘 한 아이가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저 나중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린이의 얼굴이 환했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 우리 딸 자랑스럽다. 선주가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연이도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난한 어르신들을 돕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챙기는 일이었다. 요즘 돌보는 할머니가 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 하연이가 말했다. 혼자 2아이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눈물 나. 선주는 하연이의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 엄마, 우리 진짜 겨울을 건넜네. 하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래. 선주가 대답했다. 추웠지만 그래도 눈이 예뻤지. 하린이가 웃었다. 엄마는 시인이야. 시인은 무슨. 선주도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채웠다. 그날 밤 딸들을 보낸 후 선주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였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졌다. 선주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연이와 하린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던가.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자기 길을 찾았다. 그리고 선주도 자기 자리를 찾았다. 시어머니의 일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남편의 배신도, 홀로 견딘 세월도 모든 것이 흙처럼 눌러졌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선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희생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 골목 어귀에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가게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비가 그친 후에 공기는 맑았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택배 기사였다. 아주머니, 오늘도 김치찌개요. 네, 금방 드릴게요. 선주는 웃으며 도시락을 준비했다. 따뜻한 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담았다. 잘 먹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인사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봄볕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선주는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봄은 다시 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가게 안에는 밤 냄새가 가득했다.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 선주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봄의 자리는 오늘도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줄 따뜻한 봄의 자리로.